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종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리뷰입니다.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ll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네, 사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거의 찍지 않습니다. 워낙 카메라를 좋아해서 손에 놓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로 찍게 되지 폰카로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무겁고 비싼 카메라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사진과 영상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죠. IT 유튜버 분들을 보아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리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요즘에는 일상을 넘어서서 상업 영역에도 많이 진출을 한 것 같아요. 아이폰 웨딩 스냅 같은 촬영을 하는 곳이 생기고 콘서트 같은 곳에서는 뭐 갤럭시의 100배 줌 기능 활용한다고 갤럭시 핸드폰 렌탈 서비스도 등장하고 뭔가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관심이 별로 없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좀 파보기로 했고 앞으로 뭐 모든 스마트폰은 아니더라도 갤럭시랑 아이폰 정도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작성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핸드폰이 켜져 있건 대기 모드에 있건 간에 전원 버튼을 2번 따닥 누르면 바로 카메라가 켜져서 누를 수 있고 속도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플로팅 촬영 버튼을 켜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셔터를 터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꽤나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았어요. 화각 전환이나 사진, 영상 전환은 아래쪽에서 가능하고 그리고 수동으로 세팅을 맞추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프로 모드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앵글을 잡고 셔터 버튼을 누르기 좀 애매한데 그럴 때 음성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손바닥을 펼치는 제스처를 통해서라든가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러리스 카메라들에도 꼭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또 무게는 233g이라고 하고요. 당연하게 터치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미러리스랑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좋고요. 그리고 LCD 스크린도 마찬가지죠.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좋습니다. 최대 2600니트의 밝기를 자랑하고 3120 곱하기 1440의 빽빽한 화소요. 그리고 6.8인치의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저반사 액정이 적용됐는데 이게 뭐 실내건 실외건 할 거 없이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아무튼 하지만 2600니트라도 밝은 대낮에는 안 보일 때가 많고 요즘 나온 카메라들처럼 이게 뭐 촬영할 때 틸트 스위블 뭐 이런 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이앵글이나 로우 앵글로 촬영할 때는 힘든 부분도 있어서 카메라에 비해서 촬영 편의성 측면에는 당연하게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촬영 후 데이터를 백업받는 건 정말 편했어요. 갤럭시 S24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이 핸드폰에 내장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외장 SSD를 USB-C에 그냥 꽂으면 바로 파일 백업이 가능하고요.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고용량의 로우 촬영을 하거나 고해상도의 영상 촬영을 하더라도 정말 편리하고 빠르게 백업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에 들어간 전면 카메라까지 5개의 모든 카메라가 포커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을 했을 때는 가끔씩 포커스가 튀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나 망원 렌즈들의 경우에는 화면에서 얼굴을 인식한 것을 확실히 보고 셔터를 눌렀음에도 인물에 정확히 포커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역광 상황에서도 포커스가 인물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터치를 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4 울트라는 로우 이미지를 찍을 수 있어요. 이 로우 이미지를 찍으려면 일반 카메라 앱의 프로 모드를 쓰시거나 아니면 익스퍼트 로우라는 별도의 앱을 써야 되거든요. 이것도 기본 앱이긴 하지만 근데 처음에는 이 프로 모드랑 익스퍼트 로우 앱 간에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보니 신기했던 게 우선 사진 용량이 꽤나 다릅니다. 똑같은 차트를 촬영한 사진인데도 프로 모드로 찍은 거는 118.2메가고 엑스퍼트 로우 앱에서 찍은 거는 65.47메가예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기에 용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프로 모드로 찍은 이미지에 비해서 엑스퍼트 로우 앱으로 찍은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의 컨트라스트 부분에 굉장히 심한 자글자글한 샤픈들이 들어가 있고 또 반면 면으로 된 부분은 그냥 싹 밀어버려가지고 굉장히 맨들맨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우 이미지임에도 굉장히 많은 후처리가 들어갔다고 보이는 흔적이죠.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은 엑스퍼트 로우 앱에서는 2400만 화소로도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싶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1배줌이나 5배줌의 경우 5000만 화소, 2400만 화소, 1200만 화소의 촬영이 가능했고요. 화소가 작아지는 만큼 이미지의 용량도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것도 뭔가 어색한 후처리의 문제인지 같은 세팅임에도 굉장히 많은 노출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어쨌든 이미지 품질이 그다지 좋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1배줌이나 5배줌으로 2400만 화소를 선택하고 그 상태에서 0.6배나 3배 카메라로 화각을 바꾸게 되면 2400만 화소가 촬영 가능한 것처럼 표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찍히지가 않습니다. 또 이 후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샷 투 샷 딜레이가 상당히 긴 편인데 이것 때문에 인물 촬영이나 동물 촬영 등에서는 이 앱으로는 사진을 제대로 찍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엑스퍼트 로우 앱은 뭔가 좀 많이 어설픈 모습이었고 기본 카메라 앱의 프로 모드에 비해서 전혀 사용할 가치가 없는 앱이니까 로우 촬영을 하실 분들은 기본 카메라 앱의 프로 모드를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엑스퍼트 로우는 도대체 존재 의의가 뭔가 했는데 특이하게도 엑스퍼트 로우에는 ND 필터 옵션이 있어요. 막상 써보니까 당연히 물리적인 ND 필터가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ND 필터를 활성화하게 되면 셔터 스피드는 6분의 1에서 30초까지, ISO는 50에서 800까지로 심하게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광에서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던가 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ND 필터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대낮에 장노출 촬영 같은 거 할 때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진 퀄리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확인해볼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인 1배 카메라입니다. 풀프레임으로 환산했을 때 23mm의 화각을 가지고 있으며 조리개 값은 f1.7입니다. 무려 1.33분의 1인치의 2억 화소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작은 센서에 고화소를 우겨 넣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고화소를 쪼갠 다음에 촬영하고 비닝하는 것이 더 화질이 좋은 건지. 아무튼 2억 화소의 센서이긴 해도 2억 화소는 일반 모드에서 JPG로 촬영할 때만 가능했고요. 로우로 촬영을 할 때는 5000만 화소로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차트를 보면 이미지 퀄리티는 의외로 상당히 우수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버샤픈된 느낌도 아니고 선예도가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작은 센서에서 나오는 이미지 치고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2.52분의 1인치 5000만 화소 센서를 탑재한 5배 카메라입니다. 5배 카메라.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그러더니 요즘엔 이렇게 망원 렌즈 넣는 게 유행인 거 봅니다. 이 카메라는 풀프레임 환산 115mm의 화각에 f3.4의 렌즈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정도의 망원 화각은 살짝 멀어요. 살짝 멀지만 인물 바스트샷을 찍는다던가 풍경을 찍거나 할 때 재미있게 쓸 수 있어서 꽤나 유용할 수 있겠다 싶은 화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대했던 것만큼 이미지 퀄리티가 훌륭하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차트를 촬영해봐도 선예도의 경우에는 1배 카메라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처참했고요. 1000만 화소급의 3배 카메라나 0.6배 카메라보다 진짜 조금 더 좋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5000만 화소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 다음은 0.6배 카메라예요. 2.5분의 1인치 센서에 1200만 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는 풀프레임 환산 13mm 정도고요. 조리개 값은 f2.2라고 해요. 1배줌보다 화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환산 13mm의 초광각 렌즈라는 점, 그리고 차트를 워낙 가까이에 붙어가지고 촬영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상당히 괜찮은 선예도를 보여줍니다. 0.6배 카메라의 최대 단점은 왜곡이 정말 심하다는 것입니다. 차트야 워낙 가까이서 찍은 거라 그렇다고 쳐도 일반적인 거리에서 촬영을 해도 그 주변부에 말려 들어가는 왜곡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화소가 가장 낮은 3배 카메라인데 3.6분의 1인치 1000만 화소의 센서와 f2.4의 조리개를 가진 렌즈를 탑재했습니다. 풀프레임 환산 69mm 정도의 화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에서 인물을 찍거나 음식을 찍거나 아무튼 피사체를 특정해서 찍을 때 가장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는 렌즈인데 이 센서가 너무 작기도 하고 오래된 센서이기도 해서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역시나 허접한 스펙만큼 이미지 퀄리티는 당연히 좋지 않고요. 소프트하기도 하고 지저분한 노이즈도 많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 환산 25mm의 화각에 f2.2의 렌즈고요. 1200만 화소와 3.2분의 1인치의 사이즈를 가지는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선예도는 나쁘지 않았고요. 이 작은 공간에 박아둔 셀프 카메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퀄리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배짜리 카메라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0.6배 카메라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3배와 5배 카메라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뭐 억지 샤픈이 들어간다든가 억지 컬러 재현이 들어간다든가 막 이런 모습들이 많지는 않아서 예전의 스마트폰 카메라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발전된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퀄리티가 좋은 1배짜리 카메라의 경우에 로우에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안부를 복원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로우를 촬영을 하실 때는 명부를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ISO 감도는 모든 센서에서 50에서 3200까지며 가장 품질이 좋은 1배짜리 카메라로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ISO 50부터 한 스톱씩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50이랑 100은 정말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200에서도 좋은 품질을 유지합니다. ISO 400부터는 디테일이 뭉개지기 시작하고 ISO 800 정도부터는 컬러 노이즈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다만 ISO 1600부터는 컬러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지고요. ISO 3200은 그냥 이미지가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센서의 폰카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ISO가 높아질수록 디테일이 너무 많이 뭉개지고 컬러 노이즈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노이즈 패턴이 이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ISO 400이 넘어가지 않도록 빛이 풍부한 곳에서 촬영을 해야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들은 보통 인물 모드라고 작은 센서에서 비롯된 깊은 심도의 스마트폰 사진을 얕은 심도의 이미지로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인물 모드에서는 1200만 화소로 화소가 제한되긴 하지만 테스트를 해보니까 꽤나 그럴듯하게 보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 맞는 위치랑 가까운 옷깃 같은 부분의 심도가 좀 덜 나르고 머리카락, 옷, 털 같은 것들도 예전처럼 막 칼같이 자르지 않고 나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삼아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진짜 심도 표현이랑 비교도 해봤는데 얼핏 보면 와 진짜 기술 발전 놀랍다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피부 표현에서는 비교가 미안할 정도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확대해서 보면 중간중간 머리카락 표현이라든가 플랫한 배경이라든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따라서 아직 이걸로 뭐 본격적인 심도 표현을 하는 상업 사진 촬영을 하겠다 뭐 이런 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뭐 조그만한 스마트폰 화면에서 볼 사진이라면 생각보다 진짜 나쁘지 않아서 좀 놀랐어요. 셔터는 당연히 전자식 셔터밖에 없고요. 최대 12000분의 1까지 셔터 스피드를 지원합니다. 센서가 작기 때문에 롤링 셔터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200만 화소의 사진을 촬영할 때는 롤링 셔터가 심하지 않았지만 5000만 화소의 사진을 찍을 때는 의외로 꽤나 롤링 셔터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막 엄청 심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폰카의 주 촬영차를 감안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었어요. 연사의 경우에는 일반 모드의 JPG로 초당 20장에서 21장 정도가 촬영되고요. 최대 100장까지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버퍼가 없는지 100장 찍고 그 다음 100장 바로 연속해서 찍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JPG라도 1200만 화소에서만 연사가 가능했으며 5000만 화소나 로우 촬영의 경우에는 단사로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단사로 찍을 때 샷투샷 딜레이도 체크를 해봤는데 기존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가장 쾌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샷투샷 딜레이였거든요. 갤럭시 S24 울트라의 경우에는 1600만 화소에서는 로우 플러스 JPG로 놓고 찍어도 샷투샷 딜레이가 아주 적은 편이라서 원하는 대로 셔터를 누르면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아쉽게도 5000만 화소에서는 로우 플러스 JPG로 놓고 찍으면 샷투샷 딜레이가 꽤나 많은 편이고 그냥 로우로만 저장하거나 아니면 JPG로만 촬영을 하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촬영이 괜찮다 싶은 수준은 되었어요. 손떨방은 광학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0.6배나 1배짜리 카메라에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또 막 디지털 크롭을 해가지고 100배 줌까지 당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뭔가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손떨림 방지 보장을 해주는데 딱 촬영하는 지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맞추면 이미지를 잘 고정해 주더라고요. 동영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광학식 손떨림 보정이 아주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표준이나 망원은 물론이고 환산 13mm에 달하는 0.6배의 광각에서도 심한 워블링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광각에서는 암만 잘해도 워블링이 티가 나는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 이럴 땐 추가로 디지털 방식의 손떨림 보정 방식인 동영상 손떨림 보정 옵션을 켜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켠다면 왜곡도 보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약간 더 크롭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걷거나 뛰는 상황에서는 주변부 워블링을 없애고 왜곡도 없애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동영상은 8K 30p, 4K 30p, 4K 60p, FHD 30p, FHD 60p 지원하고요.
프로 동영상 모드로 들어가면 24p도 지원합니다. 8K의 이미지 퀄리티는 스마트폰 카메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걱정했던 과도한 샤프는 찾기 힘들었고 4K는 조금 샤픈이 들어가긴 했고요. 굵은 컨트라스트 부분만 샤픈이 먹고 나머지는 매끈하게 밀려서 좀 어색한 모습이에요. 8K 이미지를 50%로 사이즈를 4K와 맞춰서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4K로 촬영한 이미지가 샤픈이 강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용량이 허용한다면 8K 이미지가 디테일도 자연스럽고 이미지도 부드럽고 그냥 다 좋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도별 이미지 퀄리티도 확인을 해봤는데 4K로 테스트를 진행해서 300%로 크롭한 이미지를 보시면 ISO 50부터 노이즈를 밀어놓고 샤픈을 준 전형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ISO가 올라갈수록 노이즈가 많아지니까 노이즈를 많이 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ISO가 올라갈수록 드라마틱하게 소프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슬로우 모션 모드에서 고속 촬영도 가능한데 4K 120p, FHD 240p를 지원하고요. 렌즈 선택은 한 배짜리 카메라로만 고정이 됩니다. 혹은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는 슬로우 모션이랑 똑같이 4K 120p가 가능합니다만 FHD는 240p까지는 안 되고 120p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로 동영상 모드에서 4K 120p와 FHD 120p에서는 한 배짜리 카메라와 함께 0.6배 카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프로 모드 120p는 편집 툴에서 슬로우 모션 적용을 해줘야 되고 핸드폰에서 바로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일반적인 24p나 30p로 찍은 영상은 재생을 할 때 꾹 누르면 슬로우 모션으로 바꿔줘요. 얘가 편집 탭에 들어가서 또 4분의 1배 슬로우 모션으로 동영상을 새로 뽑아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되더라고요. 이번에 갤럭시 S24 울트라가 AI 어쩌고 하면서 마케팅을 했는데 이 슬로우 모션 편집도 AI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자세히 보면 어색한 프레임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작은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만 소비할 것이라면 재미삼아 사용하기에 괜찮았습니다. 배터리는 5000mAh짜리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하고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촬영만 하는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배터리 소비량을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보통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영상 녹화 시간이 2시간 찍히면 배터리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배터리가 몇 % 정도 소비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딱히 비행기 모드를 켠다든가 하지 않았고요. 화면 밝기는 50% 정도로 놓고 동영상 프로 모드에서 UHD 24p로 촬영을 진행했더니 약 20% 정도의 배터리가 소모되더라고요. 그리고 충전도 최대 45W의 고속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빠른 편인데다가 여차하면 보조 배터리 물려서 촬영하면 되니까 촬영을 하면서 배터리 이슈는 크게 느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열도 잠시 언급해보자면 2시간의 연속 촬영에도 스마트폰에서 느껴지는 발열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5000만 화소 로우로 사진을 많이 찍었을 때 따끈따끈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를 리뷰해봤습니다. 이번에 카메라를 분석하듯이 스마트폰 카메라 분석을 같이 해봤는데 최대한 실사용에서 느껴지는 것도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평소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싶은 욕구를 꾹 참고 스마트폰으로 꽤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 여전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확실히 센서, 표준중, 그러니까 1배짜리 카메라의 센서가 커지면서 생기는 이점들, 심도 표현이라든가 고감도 노이즈 처리 능력 같은 것도 좋아졌고 또 소프트웨어가 성숙해지면서 생기는 이점들, 스마트폰 특유의 과장된 샤픈이 많이 줄어든 부분, 로우 촬영도 지원하고 프로 모드도 지원하면서 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포정도 가능해진 점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어쨌건 이번 리뷰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더욱 기대가 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삼성의 갤럭시 S24 울트라의 카메라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